안녕하십니까. 2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차 시에서는 약물의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목이 약물의 대사였는데 실제로는 그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약물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약물의 독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죠. 약물이 투여가 됐으면은, 약물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전신혈류에 분포를 하게 되고요. 전신혈류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조직에 분포하고, 그 다음에 간에서 대사가 되거나 또는 신장이나 간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흔히 말하는 약물의 ADME,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걸 연구하는 것이 파마코카이네틱스, 간단히 PK, 약물 동력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약물이 실제 조직, 표적 조직으로 넘어가서 효능을 나타내는 것 또는 뭐 독성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파마코다이내믹스, 약물 역학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특히 여기 임상적인 반응에서 effectiveness, 약물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세포인데요. 약물은 세포는 그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워낙 복잡합니다. 하나의 세포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안에는 핵서부터 시작해서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소기관들이 존재를 합니다. 많은 소기관들이 존재를 하고요. 실제로 약물이 작용하는 부위는 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데요. 약물이 작용하는 부위는 세포 표면일 수도 있고요. 세포의 안쪽에 어딘가, 특히 이제 핵일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물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부위는 여기 약물 표면, 세포의 표면 쪽이에요. 세포는 표면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세포라는 것은 하나의 그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우리 몸은 수없이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세포 표면에는 다른 세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단백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단백질들이,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또는 과도하게 억제가 되거나, 그러면 첫 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성이 깨어지게 되고요. 그 항상성이 깨지면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깨진 항상성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 다른 세포와 소통하는 그 단백질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그걸 억제하는 물질을 투여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과도하게 억제가 돼 있으면 그거를 좀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을 약물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표면에 있는 것이건 아니면 세포 안쪽에 있는 것이건 약물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흔히 이제 약물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리셉터라고 해요. 자, 여기 이제 세포막인데요. 세포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생물을 안 배우신 분들이라면 조금 세포막의 구조만 가지고도 조금 난해할 수가 있는데, 이쪽이 세포의 안쪽이고요. 이쪽이 세포의 바깥쪽입니다. 보시면은 세포는 이렇게 요거 하나가, 방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 이거 하나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간단히 보시면은 이렇게 볼처럼 생긴 게 있고, 아래에 이제 막대기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물하고 잘 섞이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요 꼬리처럼 달린 이거는 물하고 잘 안 섞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친수성,
친수성 헤드라고 흔히 부르고요. 아랫부분을 소수성 테일, 꼬리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이 물질을 많이 섞은 다음에, 많이 만든 다음에 물과 함께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하고 잘 섞이는 부분은 물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하려고 할 거고, 물하고 잘 안 섞이려고 하는 부분은 물하고 안 마주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포막을 구성하는 이게 흔히 이제 인지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지질을 만들어서 물하고 섞어버리면은요, 이 소수성을 보이는 물하고 안 친한 이 부분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크게 보면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하나의 구형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세포막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단백질들이 있어요. 이 단백질들이 제가 말씀드린 외부하고 다른 세포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단백질들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통로처럼 이온이 안쪽과 바깥쪽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통로가 아니라 그냥 결합하면은 구조가 바뀌는 그런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표적, 우리가 약물이 굉장히 많은데 약물이 표적이 되는 것은 그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 아닌 것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은 약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포막에 있는 것들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온 통로일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약물이 결합하면 구조가 바뀌면서 활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백질도 있습니다. 약물의 표적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많은 약물이 주로 효소하고 결합해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또는 강화해서 작용을 나타냅니다. 아마 생물학을 배워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엔지오텐시노젠을 엔지오텐신으로 바꾸고요. 또 엔지오텐신을 엔지오텐신2로 바꿔주는 그런 효소인데, 엔지오텐신을 엔지오텐신2로 바꿔주는 효소입니다. 근데 이 효소가 그 엔지오텐신2가 만들어지면 이 물질이 만들어지면은요, 이 물질은 혈관에서 혈액 내에서 혈관을 강하게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그 혈압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에서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약물 중에 하나가 이 효소,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활성을 억제를 하면 엔지오텐신2가 잘 안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은 그 혈관이 수축되는 정도가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혈압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는 그 세균에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장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암세포에서는 DNA를 합성할 때 여러 효소들이 필요한데 그 효소를 억제하는 것도 역시 항암제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약물들이 효소를 우리 몸 또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효소, 이걸 억제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해하는 그런 약물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효소를 저해하는, 핵산 합성을 저해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죠. 효소 외에도 그 외에 단백질 등 세포 내 구성 물질하고 결합해서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암세포에서 유전자에 직접 결합해서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든지, 세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의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항균 작용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약물의 표적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항상성이 깨졌다면 항상성이 왜 깨졌는지 그 원인이 되는 어떤 단백질,
그게 약물의 표적이 될 수 있고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좋은 약물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니까 사람은 안 가지고 있으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갖고 있는 단백질, 그 단백질을 표적으로 해서 약물을 개발을 하면 좋은 약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약물 수용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많은 약물이 세포의 수용체에 작용을 합니다. 이거는 주로 세포막에 주로 많이 존재를 하는데 세포 안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많은 약물들은 수용체하고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 결합을 합니다. 가역적이라는 것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비가역적 결합을 하는 것은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역적 결합을 하는 것들은 주로 화학 결합 중에 공유 결합을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역적 결합을 하는 것과 비가역적 결합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활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비가역적 결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활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 치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항상성이 깨어진 상태지 그걸 완전히 차단하거나 이러는 것은 또 좋지 않죠.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나 수용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약물들은 가역적으로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 중에 비가역적 결합을 하는 약물도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살충제 같은 겁니다. 어차피 죽여야 되니까 이 살충제 같은 경우는 비가역적으로 결합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효능을 나타내죠. 그래서 결국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수용체 활성을 억제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활성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물의 수용체하고 결합할 때는 그 결합 포켓이라고 해서 약물이 가서 결합해야 되는 부위, 마치 주머니처럼 생긴 거죠. 거기에 딱 맞도록 화합물의 크기나 모양을 디자인해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물쇠가 있으면은 그걸 열고 잠그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데요. 자물쇠랑 정확히 맞는 열쇠를 디자인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화합물을 디자인하는 것이 되겠죠. 약물의 작용 방법 분류는 약물이 직접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요 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수용체입니다. 리셉터. 그래서 이 직접 세포 안쪽에 수용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세포 표면에 수용체들이 있는데 약물이 와서 결합을 했을 때 수용체의 어떤 대사가 활성화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인산화가 시작되는 경우, 채널로, 이온 통로로 되어 있어서 이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또는 안쪽에 있는 단백질이 활성화돼서 다른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 효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용량 반응 곡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용량을 증량함에 있어서 반응이 점점점 증가를 해요. 그랬을 때 이 ED, 여기서는 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펙티브 도스예요. 이펙티브 도스. 예를 들자면 이펙티브 도스라는 것은 약물이라는 것은 투여를 받으면은요 아주 약간 효능을 나타낼 때도 있고 용량을 점점점 올리다 보면은 효능이 점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이 약물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효능을 일단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농도를 투여했을 때 최대 농도의 10%의 효능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를 투여했을 때 최대 농도의 50%의 효능이 나오는지, 어느 만큼을 투여했을 때 최대 농도의 90%의 효능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은 효능이 좋으면 좋으니까 최대 효능이 나오는 이 정도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효능이 잘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약물이라는 것은 약물을 투여량을 증량함에 있어서 효능 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효능이 낮지만 약물을 증량함에 따라서 효능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최대 효과까지 근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약물이 증량되면서 독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물을 투여할 때는 이게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중증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효능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독성이 없는 농도, 효능은 100%가 아니라도 가능하면 독성이 없는 농도, 그 정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약물을 선택을 할 때는 독성은 거의 미미하면서 효능은 잘 나타내는, 그러니까 대충 한 여기에서 요 사이 정도, 이 사이 정도 되는 약물의 그 용량을 투여 용량으로 잡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거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약물이 대사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특정 약물을 투여했을 때 대사가 잘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게 대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거의 뭐 이 정도 효능이 되는, 그 정도 되는 용량을 투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대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하루에 3번 먹는데 효능은 상당히 좋았는데 투여하고 나서 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약이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다, 내 몸에. 그런 다음에 똑같은 양을 계속해서 투여하면 그 약물이 우리 체내에 축적이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서 독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투여할 때는 어느 정도 용량을 투여할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독성의 어떤 우려 없이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의 농도, 그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선택하려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대사가 너무 빠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양을 투여를 했는데 금방금방 소실이 된다든지 또는 소화관에서 잘 흡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은 약을 투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잘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거는 이제 그 약물의 혈중 농도가 안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약물의 혈중 농도가 또 다른 것은 약물을 대사하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양이라든지 또는 그 효소의 유전적 변이, 개인한테마다 유전적 변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의해서 약물의 농도가 다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약물이 작용하려면 약물의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해야 작동을 한다고 했는데 수용체도 단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수용체에 또 아미노산 변이가 있어서 약물이 잘 결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의 약물이 모든 사람한테 다 100%의 효능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을 보면은요,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치료 약물인 아까 앞에서 본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들, 억제제들, 이런 약물들은요,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은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혈압 환자 중 거의 많으면 30% 정도까지는 이 약물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 약물을 투여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다른 약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에 스타틴 계열의 약물들이 있는데 무슨 스타틴 이렇게 부르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근데 그 약물들의 경우에는 최대 거의 한 70% 정도까지는 안 들어요. 사람이 먹었을 때. 그러니까 10명이 먹었을 때 한 3명 내서 많게는 7명 정도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천식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개인차가 심한데 이렇게 개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경우는 이제 약물 동력학적인 면, 그래서 약물을 흡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약물이 지나치게 빨리 이제 대사가 된다든지
그런 것의 문제가 그런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약물 수용체의 단백질의 변이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하나의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작용 기전이 다양해요. 서로 다른 작용 기전을 갖는 그 약물들을 많이 개발을 해 놔서 하나가 잘 안 되면 다른 작용 기전을 갖는 약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질환들에서 굉장히 많은 그 약물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약물에 작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약물을 개발한 약물에 작용하는 그 표적 단백질, 타겟은 약물의 원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인데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왔는데 우리가 치료할 때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적만 거기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이렇게 써보면은 원인은 딴 데 있는 거니까 그거는 잘 안 듣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제 간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경련하고 간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경련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에요. 우리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골격근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것이 경련인데 그게 특별한 외부에서 어떤 자극 없이 2회 이상 반복되면 그게 이제 간질 환자가 되는 거죠. 간질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판매되고 있는 간질약의 종류가 40종이 넘습니다. 그 약물들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그만큼 많이 있는 거죠. 개인차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약물의 혈중 농도의 차이가 큰 경우도 있어요. 진해제로 쓰이는 코데인 약물의 혈중 농도를 보면은요, 똑같은 그 용량을 투여를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중 농도를 재보면 어떤 사람은 최고 농도가 한 100 정도, 100 나노그램 퍼 혈장 그램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300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개인마다 약물의 혈장 농도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개인마다 어떤 효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런 개인차가 나는 원인은 무엇이냐? 약물 흡수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분포, 그 다음에 대사라든지 약물의 소실에 있어서 사람이 차이가 날 때도 있고요.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망가져 있는 신부전 환자들은 많은 약물들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망가져 있으니까 배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축적이 되겠죠. 또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간은 약물을 대사를 시켜야 되는데 간에 문제가 있으면 대사가 잘 안 되니까 혈중 농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부전 환자나 또는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투여 용량을 줄여줘야 됩니다. 또는 신체적 특징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체내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조직의 어떤 크기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그 기관의 어떤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비만도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지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용성이 있는 약물의 경우는 비만 지방이 있는 세포 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약물이 많이 넘어가 버리면 혈중 농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약물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약물 효능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약물의 내성하고 저항성이에요. 내성이나 저항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여할 때 약물의 효능이 점차적으로 소실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여할 때 동일한 효능을 얻기 위해서 약물 투여량을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항생제나 항암제예요. 항생제나 항암제의 특징은 뭐냐면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것이고요.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균도 그렇고 암세포도 그렇고 하나의 세포죠.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얘네들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약물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알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회피하기 위한.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나 항암제는요, 반복적으로 계속 투여를 하다 보면 효능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이, 항생제를 많이 투여를 하다 보면 그 항생제에서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정작 급할 때 그 항생제에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암제도 이렇게 자꾸만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그 암 환자들 투여할 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약물의 내성과 저항성이 있는데요. 내인성, 내성이라는 것은 요거 내성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약물들이 현재 항암제 같은 경우는 많은 암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1차 치료제들도 내성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내성을 획득하는 기전을 보면은 단일한 어떤 작용, 하나의 수용체에 표적을 하고 있는 약물 하나만 투여를 하면은 세포로서는 그걸 극복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요. 반면에 이제 타깃이 다른 두 가지나 세 가지 약물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투여를 하면은 비교적 이제 세균이나 암세포를 죽이는 게 좀 더 수월하죠. 근데 때로는 다재의 약물 내성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 이상의 약물에 대해서 내성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건 이제 세균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죠. 자, 약물의 효능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오늘 시간에는 약물의 표적, 수용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약물 반응에 대한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통제도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들어요.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중 농도가 서로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 약물의 어떤 표적이라든지 그 단백질이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약물의 효능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물의 내성, 그리고 약물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자, 2주차 이샤시는 약물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차시에서는 약물의 독성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